그러면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그 기관 투자자들한테 3분기 전략하고 4분기 전략을 각각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네. 박이현 3분기 전략하고 4분기 전략을 각각 나눠서 좀 얘기 좀 해봐 주세요. 분기별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본다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봐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 부담감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사님이나 매니저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듣고 싶은 건 저의 생각과 그리고 스토리와 그걸 생각하는 데이터와 논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연말까지 코스피에서 합리적인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목표 타켓을 잡고 보면 10% 안팎의 수익률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수 기준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코스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끊어봤을 때 11% 정도까지 지난주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타켓 프라이스 기준. 근데 이제 답답한 거죠. 6개월 10%면 그레이트한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1년여 만에 2배 가까운 지수의 상승을 경험했던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적응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큰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면 안 되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플로우에 대한 그림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수영하고 있는 게 바다인지 강인지 그죠? 그건 다 아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굳이 분기별로 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 제가 2달 단위로 끊어 드렸는데 저는 9월에 코로나 커브의 정점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코로나 커브가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정점에 있는 구간은 불확실성은 여전할 거고요. 이게 빠지는 구간에서도 여전히 확진자는 되게 높은 구간이겠죠. 하지만 주가는 선행 데이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의 정점보다 경기에 민감하거나 위험 선호도의 정점은 먼저 커브의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월을 의미 있는 변곡점으로 보자는 게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전히 불편하지만 3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요. 2분기 실적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미 펀더멘탈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8월을 7월, 8월에 좋았던 자산들이나 좋았던 국가들, 좋았던 스타일을 조금 외면해보고 그리고 그동안 눌려있던 자산들에서 기회를 찾아요. 특히 제가 앞에서 기대 수익률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먹으려면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구간에서 서서히 스타일 포지션을 변해가야 되는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분기 때는 혼조의 양상 속에서 배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거고 그러니까 한 곳에 베팅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4분기 돼서는 이제 금리가 올라오고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사람들이 테이퍼링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테이퍼링 이야기 할 때요 이사님 반드시 금리 인상 시점도 같이 나와요. 테이퍼링이 앞당겨주면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겨지는 거고 시장의 금리들은 이걸 선반영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게 4분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 일변도 만도 안 될 거고 그리고 주식에 대한 선택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들이 만들어지겠죠.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상하방을 누르는 요인이 분명하겠죠. 그러면 지수는 박스권이지만 주도주는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박 의원이 되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언제였을까요? 과거에 지수가 박스권이었던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였죠? 13년도부터 제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16년도 정도까지? 그렇죠.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반도체와 민감주가 같이 갔었던 16년 맞습니다. 사이클 이전까지가 네. 지지부진했죠. 그러니까 13년도부터 한 15년도 정도까지겠네요. 좁은 박스권에서 지수가 움직이면서 사실은 그 당시 풀렸던 상당 부분의 유동성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종목이 집중이 되면서
그 종목에 대한 멀티플이 확장이 되고 그 종목만 주가가 상승을 했던 그런 국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국면을 복기를 해보면 박 의원이 얘기했던 3분기도 약간 그런 부분으로 연출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좀 생각이 좀 하게 되네요. 박 의원이 아까 근데 스타일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스타일 전략도 좀 고민이거든요. 가치주, 성장주, 3분기, 4분기 뭐 같이 줘야 돼요? 성장 줘야 돼요? 이게 매번 듣는 질문인데 이사님한테 드리기가 좀 새롭네. 이사님 같은 경우도 3% 나가서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고 저랑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이제 방송이니까 여쭤보신 거겠죠? 네, 네네. 그렇죠. 예. 방송 봤어요? 제가 그 3% 출연한 거? 아, 네네네. 아, 맞죠. 그래요? 네. 보라고 링크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예. 네. 사실 뭐 의미 없는 질문이긴 한데,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죠. 근데 뭐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 가치주에 대해서 갖고 있는 3분기, 4분기 투자 전략에 있어서 한번 스타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는 뭐냐면 스타일은 반복됩니다. 경기의 국면에 따라서 사야 되는 주식이 다르죠. 경기가 회복되기 이전의 구간에서는 시장에 성장이 없죠. 시장에 성장이 없으니까 돈이 많이 풀리고 이 돈은 갈 데가 없죠.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다 보니까 돈은 많은데 성장이 없는데 요만큼의 성장이 나오는 산업이 있으면 이 돈이 어떻게 될까요? 다 몰리게 다 몰리게 되죠. 그래서 금융 장세, 주식 시장이 돈으로 풀는 장세에서 바이오가 밸류가 비싸다라고 하는 게 하수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의 관성이 높은 민감주들이 좋은 거고요. 이제 지금 구간에서 이제 어떤 주식을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경기 후반기로 가거나 민감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만한 애들을 찾아야 되는데 옛날이랑 다른 게 유동성, 금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코로나 이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스타일 전략이요. 상대 수익률 그려보면 원래 이런 박스권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리냐면 제가 차트에도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움직여요. 밑으로 빠졌다는 거는 성장주의 상대주의 상대 강도가 엄청 높았고 또 이제 민감주의 상대 강도가 또 엄청 높아졌다가 다시 또 성장주가 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따라가야 되는 구간에선 따라가는 게 맞는데 이것도 목에 찼을 때는 반대 포지션의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에게 특히 개인 투자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게 성장주예요? 뭐 바이오,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뭐 IT 종목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러면 성장주는 어떤 기준에서 나눠야 됩니까? 산업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보면 매출도 이익도 성장주의 성장성이 더 높지는 않아요.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공통점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요. 바이오 섹터가 정말 전통 경기 민감주보다 2021년, 22년 매출 성장률이나 이익 증가율이 높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경기 민감주의 매출이와 이익 성장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과거랑 많이 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뭘 재단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팬데믹 이후에 전통 소비 패턴이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가장 잘 팔린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내구재 소비잖아요. 뭐 자동차, 가전, 핸드셋, TV. 원래 이건 딱 요맘때쯤 잘 팔려야 되는 거죠. 선택 소비재이기 때문에 아 이제 고용도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니 나 핸드폰 좀 바꿔볼까 막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패턴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로 재단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건 아까 재정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가 이렇게 회복되는 구간에서 미국, 유럽, 중국이 다 손잡고 우리 한번 더 달려보자라는 재정 정책을 핀 경우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만큼의 규모의 재정이 풀리는데 시장이 지금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팬데믹이 조금 완화된다라는 정점을 확인하게 된다면 저는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우위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보통 요맘때는요. 주식이 많이 올라서 손이 갈 만한 테마가 안 보일 때는
전통적으로 퀄리티 주식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퀄리티도 좀 다르게 보거든요. 이사님 퀄리티 그러면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전통적으로 지금 말고 제 퀴즈를.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글쎄요. 보통 퀄리티 그러면 마진을 많이 보잖아요. 마진율. 그렇죠. 뭐 ROE도 보고 막 그런 형식인데 저는 요즘에 퀄리티는 이 불안한 불확실성한 미래에서 예측 가능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데 경제적 해자도 높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경제적 해자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랑 임금이랑 서비스가 이런 게 계속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이 좋아도 마진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냥 저는 이런 거를 그냥 동반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스타일 전략을 딱 내보면 한 가지로 수렴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눠달라 그러면 저는 성장주를 쫓아가는 거 조심할 것 같다. 하반기 전략으로. 네. 그리고 민감주 우위다. 근데 다만 성장주 내에서도 살만한 애들은 존재한다. 근데 뭐 굳이 예를 들면 전 IT 하드웨어도 되게 좋게 보고 신재생 에너지. 근데 이건 사실 글로벌을 좋아하긴 한데 이따 시간이 되면 이사님한테 좀 국내 또 여쭤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저희는 그런 섹터들을 지금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저희 그래도 지금 성장주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성장주 포지션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만약에 제 포트폴리오에 박 의원의 얘기를 녹인다고 하면 4분기에 경기 민감과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을 3분기 때부터 조금씩 사모아서 4분기를 대비하자 이런 결론에 도달해도 되겠네요.